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대담에 앞서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정희입니다. 최근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아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저도 참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이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에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R&D 연구인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참여했고 올 9월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전 스마트 시티 비전과 전략, 스마트 시티 대전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요, 데이터 시티 대전이라는 비전 설정 하에 3대 목표와 8개의 추진 전략, 그리고 26개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선정하였고, 2024년까지의 연차별 추진 계획, 다양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 구축 및 재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올 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로 최종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총 259억 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인 주차 공유, 전기 화재 예방, 무인 드론 안정망, 그리고 미세먼지 조밀 측정망,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을 2022년 12월까지 단계별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스마트 시티 실현을 위해서 분야별, 연도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육성 모델 발굴 및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데이터 허브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대전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추진된 사업인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이어서 5G 시대의 스마트 시티, 앞으로의 방향과 기술 동향에 대한 기획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과제는 ICT 기술과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기술을 융합하여 신도시 및 도시 재생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G 기반의 CT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지능형 플랫폼을 포함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들 기술을 이용해 4가지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5G 무선 CCTV 기반 지능형 도로안전 지원 서비스와 5G 드론 기반 공공시설물 관제 서비스, LPWA IoT 초연결 공유시설물 관리 서비스, 클라우드 소싱 기반 도시정보 공유 서비스로 5G 기반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실증 서비스 중 5G 무선 CCTV 기반 지능형 도로안전 지원 서비스는 AI 기술과 5G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CCTV에서 무단 횡단, 교통약자 보행, 폭력, 유기, 쓰러짐, 화재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주변에 정보 제공 디바이스를 통해 알림으로써 안전사고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미래기술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5G 드론 기반 공공시설물 관제 서비스는 4K급 이상, 고해상도 영상의 저지연 전송 및 제어 기술을 통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원격 관제를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5G의 초고속, 저지연 전송 기술을 통해 도로 및 교량의 크랙,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관제 탐지 기술로 다양한 분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LPWA IoT 초연결 이동형 고정형 공유시설물 관리 서비스는 도심에 설치된 고정형뿐만 아니라 이동형 자원을 IoT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연결하여 도시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시설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크라우드 소싱 기반 도시 정보 공유 서비스는 5G 기반의 센서와 인프라, 지능형 플랫폼을 통해 수집, 가공된 정보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가 정보 생성 및 소비 주체로서 다양한 정보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스마트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단법인 기가코리아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G 시대의 스마트 시티 앞으로의 방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기획대담의 진행을 맡은 대전대학교 이창 교수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칸마이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동영상에서 5G 또 스마트 시티 설명이 다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5G는 4G보다 한 10배 속도가 빠른 그런 통신망 기술입니다. 따라 초고속 그리고 초지연성 그리고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걸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들은 저는 통상 ICBM-A라고 하는데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피지컬, 우리 우은택 교수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 그리고 빅데이터, 모바일,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과 5G가 결합되면 우리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이 4차 생명과 5G 방안을 결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과학 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7년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우리가 선언했었는데요.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풍부한 기술 자원과 과학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시티 정책을 다방면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혹시 추진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정책은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그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지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떤 편익을 안겨줄 것인지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은택 교수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재대학교에 드론 로봇공학과가 있습니다. 바로 공현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또 애틀에서 이 소위 그 스마트 시티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융합표준연구실에 김용훈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소위 스마트 시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스마트 시티과의 김영빈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네 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우 교수님께 문화기술대학원은 어떤 대학원이고 주로 어떤 그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카이스트에 있는 문화기술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술이라고 하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기술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영화, 음악, 게임, 전시, 공연, 관광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에 최근에 많은 기술들이 접목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에 핵심적인 기술들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주로 가상정강현실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시군요. 또 배재대학교 우리 공 교수님은 드론 또 로봇공학과 있는 건 또 몰랐었습니다. 드론과 로봇 다 이렇게 연결해서 아마 그 기술 개발하고 계시나요? 어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배재대학교 드론로봇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에 국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과 로봇 분야에 대한 학생들을 교육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핵심 인력들을 키우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개설을 해서 지금 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새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또한 스마트 드론 로봇 시스템 관련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는 보안과 관련된 그런 일도 같이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애트리에서는 융합표준 연구실이 있는데 우리 김용훈 박사님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스마트 시티 국제 표준화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여러 가지 어떤 교통, 의료, 안전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 표준을 통해서 레고 블록처럼 서로 잘 끼워 맞출 수 있게끔 할 것이냐를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 표준을 ISO라는 곳과 IEC, 그 다음에 ITU-T라는 곳에서 표준화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ISO하고 IEC가 함께 그 조인트 기술위원회라고 해가지고 JTC1이라고 하는 또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시티 국제 표준화는 4개의 큰 그룹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4개의 표준화 그룹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나 경험들을 소개하거나 이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는 이제 JTC1, ISO하고 IEC가 결합해서 만든 JTC1 밑에 워킹그룹 11이 스마트 시티를 또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내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대전에는 스마트 시티과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빈 과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시티과 김영빈입니다. 저희는 그 대전시에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와 같은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그런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도시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것이 이제 지역 경제 혁신과 관련된 그런 사업화로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시티 도시의 많은 문제들을 소위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도시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고 또 지역 산업에 새로운 지역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지금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시대에는 개념부터 한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시티, 유비쿼터 시티에서 스마트 시티로 지금 발전해 왔는데 혹시 운택 교수님께서 스마트 시대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은 지금 관심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각각 정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있는 5분의 정의도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현재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 정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트렌드는 몇 가지로 좀 분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공통점인 것 같고
이 도시의 문제를 누구의 관점에서 보고 누구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가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의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스마트 시티를 다루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럽의 스마트 시티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스마트 시티와는 결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도시가 스마트해지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유럽은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사는데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 문제의 수요자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그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공급자 입장에서 도시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입장을 더 강하게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주 강한 입장으로 지금 다양한 그 스마트 도시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한국에서의 스마트 시티는 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도시의 문제를 푸는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오늘 계속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점을 모두 융합하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한국은 네. 오히려 이제 공급자 입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로 이제 스마트 도시가 정의 자체가 한국의 스마트 도시 정의가 도시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IT 융합 기술들 그래서 5G, IoT, 디지털 트윈, AI 할 것 없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도시의 문제를 풀자. 이게 이제 기본 정의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시범 사업하고 있는 도시인 경우에는 도시 건설 자체부터 네. 스마트하게 만들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서 이해하는 한국의 스마트 도시는 도시 기술을 가지고 도시의 문제를 푸는 입장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김용 박사님 좀 보탤 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해외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표준화 대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좀 전에 우은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걸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급자 중심의 어떤 마인드가 좀 더 강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성미가 좀 급한 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면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처럼 이렇게 전쟁 이후에 짧은 시간에 이만큼 성장했던 것도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성이 가진 어떤 단점도 일부 있지만 장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이만큼 발전해 왔던 거.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경우에도 빨리 해결을 하고 싶다. 해결을 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인드가 좀 큰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그만큼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우리나라가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엇인가 만지고 만들고 고치고 하는 이런 손재주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또 특징이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수단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해결하고 싶다라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하니까 그게 결합이 되어서 공급자 마인드의 어떤 그런 게 좀 더 강한 거 아닌가라는 측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공 교수님, 그 국내적으로 스마트 시티들이 어떻게 좀 개발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와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특히 부산이나 세종 그리고 이제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5G 기술 기반의 그런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이 선정이 되고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 특색이 있는 그런 도시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전만 하더라도 대전의 그 장점들을 많이 살리는 그 서비스들을 시민들을 통해서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또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리빙랩 개념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시행되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김영빈 과장님, 지금 네.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좀 너무 주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현재 그 스마트 시대 관련된 법이 무엇이 있고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우리나라가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런 법은 거의 뭐 세계 최초로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2008년도에 그 유비쿼터스 법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공급자 중심의 그런 법률로 이제 어떤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할 때 그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접목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제는 진행이 계속됐었고, 이제 지난 2017년 3월달에 이 유비쿼터스법이 이제 스마트 도시법으로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스마트 도시에 대한 기반 구축, 그리고 스마트 도시를 뭐 확산시키는 부분, 그 각종 솔루션에 대해서요. 그리고서 이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요 골자로 하는 법으로 이제는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라든지 박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급자 중심에서 조금은 더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리빙랩을 통해서 어떤 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할 그런 시점부터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상당히 많이 이제는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는 시민들이 도시 문제라고 이제 정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대전시에 있는 그런 출연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갖고 있는 그런 신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결에 대한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의 시대는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참여하는 문제의 발굴을 시민들이 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해 주실 부탁드리고, 김 박사님께서는 그 행정안전부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스마트 시티의 유형이 많은데 어떤 분야를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가 생활 안전이라고 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생활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 생활하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들, 예를 들어서 길거리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이 깨졌는데 무심결에 걸어가다가 그게 턱에 걸려서 이제 다친다라든지, 또는 겨울철 빙판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되게 비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앞에 빙판길을 보고서 피해갈 수 있지만, 또 부녀자 그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피할 수는 있지만 위험도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더 다르죠. 거기에다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타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래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여기에 위험합니다, 이런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 시대에 저희 생활 안전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과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참여형이 하나 큰 특징입니다. 좀 전에 좌장님께서도 참여도가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채널, 어떤 수단이 이제 과거에는 부족했지만 도시의 스마트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를 좀 더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또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다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 속에서 무엇인가의 의미를 찾아내기가 수월합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그러다 보면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특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제가 또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위험도, 아까 이제 빙판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은 위험도 비장애인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의 수준과 또는 임산부 또는 시각장애인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안전 취약자들에 대해서 그 맞춤형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특징은 알림입니다.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신문,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 웹 브라우저 열어서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일일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에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또는 골목길 또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전방 어딘가에 위험이 있으니 좀 조심하세요라는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 네 가지 특징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의 어떤 삶의 안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안전 문제는 국가가 정말 지켜줘야 될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이 되고 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활 안전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스마트 서비스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니까 스마트 서비스들이 기술이 막 진화하면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는데 우리 우 교수님께서 뭐 디지털 트윈이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시면서 접목하시려고 그러는데 스마트 시티에서 또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스마트 시티는 기술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세부 기술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그 스마트 시티는 기술보다는 문제 중심으로 봐야 시민들한테 필요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에는 늘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는 그 우리 한국의 스마트 시티의 접근을 보면 아주 잘 만든 복잡한 리모컨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진 기술들을 다 총 동원해서 잘 만들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쓰기가 너무 까다로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이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역시 이제 기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 저한테 질문을 하면 또 기술 중심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가 특히 이제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된다면 아까 5G의 특성상 굉장히 그 리스폰스 타임도 빠르고 많은 데이터량을 동시에 보낼 수 있고 빨리 보낼 수 있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이 문화산업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입장은 지금 그 전통적인 5G 이전의 LTE 기반의 네트워크 전송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지만 한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전송하던 거를 한꺼번에 10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전송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시민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10개 중에 카메라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어떤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동시에 경험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보다는 이제 문제 중심으로 봐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드론 요새 최근에 드론 택시까지 등장하던데 로봇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공공시설물 관제라는 것을 한번 보면 우리 아까 또한 공공시설물 관제뿐만 아니라 우리 보안 문제에 관련돼서 드론이 공중에서 비행을 하면서 촬영을 한 그 영상을 예를 들면 그 영상을 전송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영상이라는 관점보다는 기술적으로 데이터의 처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재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러한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에서 어떠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드론이 찍은 영상이 예전과 다르게 고해상도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수요자에게 전달할 때는 결국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리고 지연이 없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전달을 하면 그것을 받아보는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의 누리는 폭이 훨씬 더 향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영민 과장님. 사실 대전은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다가
풍부한 과학 자원 또 과학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스마트 시티를 잘 구현해 두겠는데 지금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어떤 좀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뭐 부산과 같이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와는 좀 차별화된 어떤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있는지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5G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번 2월달에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3년간 한 259억을 들여가지고 이제는 하는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총 이제 한 4가지 서비스를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도 이제 저희가 시민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받아서 이제는 도출을 해낸 사업이고요. 그 크게 4가지가 이제는 주차 공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통시장의 그런 전기 화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선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무인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미세먼지 조밀 측정망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주차 공유 서비스는 워낙 뭐 다른 도시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빈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제는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거고요. 전기 화재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전기 화재들이 이제는 많이 이제는 일어나는데 그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센서를 통해 가지고 미리 잡아내고 먼저 이렇게 좀 그런 신호들이 왔을 때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드론 안전망은 그 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저희가 그 대전시 전체를 한 2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24개 권역의 그 소방서에서 그 무인 드론 스테이션을 가지고선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드론이 그냥 자동으로 이제는 그곳을 날아가 가지고 이제는 관련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19가 먼저 출발하기 전에 가면서 실시간으로 그 부분을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지금 현재는 어떤 그 지역이 이제 도시 단위로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조밀하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는 그런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대전, 부천, 인천 같은 경우가 지금 스마트 시티 챌린지 서비스의 그런 대상으로 좀 그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는 대전에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것들을 얼마나 더 그 좋은 기술로 확실하게 이제는 그 실증을 해 나가면서 풀어낼 수 있는지 부분을 이제 대전시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대전이 그 과학 도시라고 하면서 대전 시민들의 어떤 과학의 생활화 이런 건 참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 교수님, 지금 부산과 세종이 스마트 시티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한번 좀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첫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 시범 도시는 지금 전통적인 도시의 스마트 시티 접근법과는 꽤 다른 접근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자리에다가 새롭게 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처럼 이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될 건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고 그 자체를 하나의 또 수출 모델로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미래에 거기에 살 사람들이 진짜 간절하게 풀고 싶어하는 문제인가에 대한 검증을 잘 못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는 사람들의 니즈 또 원트까지는 잘 반영을 해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기술을 선보이고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들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거기에 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진짜 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과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기술인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이 기술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각종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데, 이 기술들이 새롭게 접목이 되고 이제 시연이 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많은 규제들과 충돌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역시 우리가 기술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들이 뒷받침이 안 돼서 막상 개발해놓고 못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문제, 제가 파악하는 세 번째 문제는 이 문제 중심으로 보면 이거는 범부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중심이 아니라 기술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부처 사업으로 전락을 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시범 사업이 돼서 결국은 결과물들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기술을 선보이는 그 기술 전시장처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리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의 관점, 규범적 관점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고, 또 규제의 충돌, 드론도 뭐 비행 구역 제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범부처 사업임에 불구하고 부처들의 그 이기주의가 자칫 이런 사업들을 좀 망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김영빈 과장님 아무래도 규제 충돌이 많다. 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다 보니까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것들을 풀어가고 있는가요? 네, 우 교수님께서 그 규제가 이제는 그 스마트 시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많은 그 어려움을 이제는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어떤 정부 국토부와 같이 어떤 그 신도시 개발 아니면 그 기존 도시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업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분들이 이제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는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 법 자체 내에서 이제는 그 신도시 조성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뭐 자율차라든지 드론, 뭐 카쉐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를 이제는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 도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신도시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는 기존 도시에서 어떤 스마트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보를 서로 이제는 그 지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모라든지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서 아주 작은 그런 기업들도 이런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폭을 넓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업의 그런 수요를 따라갈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의 그런 어려움을 이제 중앙부처에게 전달하려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훈 박사님은 한 5년간 지금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이런 뭐 규제라든지 또는 부처 간의 협조가 안 된다든지 또는 시민들의 협조가 뭐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좀 겪으신 얘기를 좀 경험담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5년인데 올해가 2차년입니다. 올해가 2차년이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 가지 큰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을 좀 전에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제도 또는 어떤 관행, 습관의 이제 문제인데요. 기술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나 이 지자체가 생활 주변 곳곳에 담벼락이 무너졌는지 전봇대 전선이 삐져나와 있는 건지 또는 빙판길이 있는지 겨울철에 물웅덩이가 생겨서 불편을 주는지 지자체나 정부가 일일이 전국의 모든 곳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생활 공간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그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어서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참여를 어떻게
확대 또는 강화시킬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또 뭐하고 또 연결이 되느냐면, 항상 주변에는 선량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악용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아무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난으로 또는 어떤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또 하는 그런 경우, 이걸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라는 문제가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어떤 제도 또는 관행의 문제는, 자, 그러면 좀 전에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또는 이게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하고 있는 각종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중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상청의 경우에는 기상예보, 과거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물 운송 차량의 경우에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뒤에 보면 위험물 뭐 이렇게 표지도 있는데, 이게 하루에 15,000대 가량이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00대 차량이 전도사고라든지 각종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실시간으로 또 모니터링을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위험에 대한 정보를 각 공공기관이나 어떤 정부 지자체들이 수집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있으니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정보는 국가가 이게 뭐 누가 민간기관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니 함께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공유에 의해서 부가적인 별 생각지 못해도 또 다른 그 소유 관리하는 기관의 불편함과 곤란함이 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잘 안 되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의 문제는, 아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맞춤형에는 개인정보의 문제, 그다음에 그게 저희가 그러면 독거노인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동네 주변에 자기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주변에 어떤 분들을 케어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서로 관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와 어떤 그 1인 독거노인들과의 어떤 안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안전망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사생활에 대한 문제들, 그러면 사생활과 개인정보와 어떤 그 지능화된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서비스에 어떤 충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절묘한 어떤 그 중간 지점이 과연 어디인 거냐,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해외는 개인 사생활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하죠. 그 덕분에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이 K 방역이 잘 효과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적절한 사생활에 대한 적절한 어느 정도의 양보가, 그래서 지금 생활안전의 경우에도 그러면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문제, 그러면서 편리함, 그 사이에 어디에 어떤 균형점을 찾을 거냐, 그게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우 교수님도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하면 생기는 규제 충돌의 문제라든지 기술 중심의 문제, 부처 문제, 또 우리 김용훈 박사님이 해보시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어떤 경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조화를 이룰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 교수님께서 혹시 이런 규제 문제라든지 사생활 보호 문제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히려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오히려 한국보다 더 규제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꾸로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외국의 경우는 느슨하고 한국이 더 규제가 심한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드론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행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보면 한국의 경우에서 이 스마트 시티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에 차이는 그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접근하려면,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두 분, 우 교수님과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기술적인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면 개인정보 처리하는 것 아니면 데이터의 수집, 획득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를 조금 남용을 해서 오히려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과 외국의 차이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적정한 타협점을 찾느냐. 김 박사님께서도 방금 코로나19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협조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과장님,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지자체가 스마트 시티를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그 도시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네. 하려고 그러나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도시 문제라든지 아니 그 기후 변화나 그런 환경 오염과 같은 그런 도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관련된 그런 사회적 문제 그리고선 저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산업적인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다 연계되는 부분이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뭐 서울시와 같은 그런 대도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런 도시들까지도 스마트 시티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그 도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도 이와 관련된 어떤 스마트 시티 사업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 과장님 적용 영역이 그 실증 사업에서 행정, 교통, 안전, 네. 환경, 그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죠? 뭐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뭐 복지 뭐 이런 데도 가능하겠네요. 전방위로 가능합니다. 네, 우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는 한 5개 정도 영역에 대해서 스마트 서비스를 지금 접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접목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들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뭐 분야는 우리 삶 전반에 관한 것들인데 한국적 접근의 또 이 단점이자 장점이 기술 중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삶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인데 해외에서는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이 규제가 더 깐깐해서 네.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이 기술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데는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지금 많은 스마트 도시 시범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데 네. 이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을 가상으로 옮기고 현실 공간에 있는 다양한 센서 정보 또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해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도 도시를 플래닝하고 또 그 도시를 지금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기술 집약적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장점으로 살려내는 부분들은 막상 현장에 가서 직접 이제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이 가상 세계를 통해서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예측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우리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은 앞에 언급했던 모든 분야에 아주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수요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또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부분도 같이 있어서 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앞으로 스마트 시티 성공의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디지털 트윈은 정말 어떤 희생을 좀 최소화하면서도 실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법 같은데 우리 공 교수님 지금 어쨌든 스마트 시티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는 5G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빨라서 문제 해결을 많이 도와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5G가 어떻게 스마트 시티에 큰 작동을 할 것인지. 네. 이제 아까 우리 잘 설계된 리모트 컨트롤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5G 기술의 특징,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고속, 그다음에 초저지연, 초연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있는 분야 드론으로 설명을 드리면, 드론이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우리 군집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군집 비행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서너 대 아니면 10대, 20대 이렇게 군집 비행할 때와 그것이 2,000대, 3,000대가 넘는 드론이 군집 비행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5G 기술을 가장 잘 나타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드론이라고 본다면 드론의 군집 비행을 한 가지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많은 드론을 동시에 비행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대라고 가정을 하면 그 10,000대를 컴퓨터 하나가 제어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럴 때는 초고속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수많은 드론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러면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또한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고속, 초저지연, 그다음에 초연결성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5G 기술의 특징이라고 보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 지금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데이터의 전송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 시티 전체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가공되고 활용되는 그런 것을 볼 때는 5G 기술이 필수적인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죠. 예, 원래 이게 방송에 잠깐 원장님이 이제 정리하고 잠깐 그 사이 쉬는 건데 그냥 끊어졌긴 했는데 일단 한 5분 쉬겠습니다. 좀 긴장 좀 푸시고. 글쎄요. 공 교수님 목소리 조금만 좀 크게 해주세요. 다른 분들하고 톤이 좀. 저는 음료수를 하나 드리던 물이 좋지 뭐. 예, 물이 제일. 아이고. 안에 가득을 입었대 넣어서. 글쎄요. 드링크를 하나씩. 난 됐고 이거 물이 좋네. 물이. 물을 더 넣을까요? 물이 좋아. 네, 알겠습니다. 물 있어. 넣을까요? 오케이. 하나 더 넣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할 때 그걸 보면 아직도 못 보고 있다. 뭐 자. 일단 실용적으로 계획인데
저기 원장님 좀 빨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략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네, 한 시간. 50분 정도 촬영했거든요. 네, 한 그러니까 20분 내에 끝내버리지 뭐. 네, 이거 뒤에 너무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분 있는 거는 2분 정도 하시고요. 아니 이게 한 분씩 하려고 그냥 그래서 좀 빨리 끝내야지 이거. 원래는 이제 여기서 끊으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저기서 사인이 와가지고. 네, 너무 긴장을 하신 것 같아갖고. 15호까지. 이거 아예 저기 작가로 이직할까? 그래 아주. 이게 진짜 작가가 해야 되는데 작가가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떼어버렸어요. 잘하시는데요. 예. 항상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 참 이제 힘든데요. 어려운 일이 이게. 잘 만들어주셨어요. 하여튼 교수님들 이력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저희 한 시간 내 했나? 죄송하네요. 앞으로 한 20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좀 많이 좀 예. 스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뭘 스킵을 할 것인지를. 예,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질문을 스킵한다기보다 사람을 스킵하시는 게 낫죠. 그럴까? 그래. 그게 더 나아요. 그러면 지금 우선 정하죠. 이제 그 공 교수님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G가 이제 아무래도 통신망 기술이니까 김 박사님한테 통신망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정부 대응 문제점, 그 다음은 5G 기술을 행정기관에 이제 적용할 때 문제점을 김영빈 과장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윤택 교수님이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김용훈 박사님 다시 한번 스마트 시티 실험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 중요한데 당부의 말씀해 주시고, 대전시 역할 방향은 김영빈 과장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대전시가 4차 상용 도시로서 이걸 잘 하려면 역량 강화 필요한 것은 우은택 교수님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스마트 시티 구축에서 이제 교육 홍보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공현철 교수님이 해주실까요?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를 위한 경험은 김용훈 우리 박사님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씩 다 하는 걸로 해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질문 준비하고 애썼네. 아이고. 또 질문들 그냥 어떤 걸 던져 다 하시니까 고맙고요. 여러분. 그렇죠. 원장님께서 진행을 너무 잘하시고. 아이고. 그럼 여기에서 그냥 이어서 할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뭐 이렇게 중간 멘트 하고 시작할까? 그냥 이어서 해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니 근데 이제 맥락이 끊어지니까 그렇지. 지금 5G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어서 할게. 네, 이어서 하시죠. 하고 중간에 이제 또 그 멘트 한번 하고 가는 걸로. 기술자가 안 들어왔구만. 이거 보니까 배경이 이 배경이 아니고 다른 배경이 빼게 딸리네요 전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래? 난 몰랐네. 이게 200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CMB는 아예 그 뒷배경이 다 배경인데 여기는 우리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배경을 바꿔준다고 얘기해요. 그 일단 뭐 보세요. 배경들이 다 달라요. 이게 요즘에 이제 그 버처기는 그거를 도입을 한 거죠. 그냥 이어서 가는 걸로가 네. 그렇지. 이렇게 이어서 가는 거야? 이어서 가는 거야? 이어서 가는 거야 그냥.
하나, 둘, 셋, 큐! 네, 우리가 정말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제 5G가 더해지면서 서비스가 크게 달라질 걸 보는데 특히 통신망 기술이기 때문에 애터리가 이제 결국은 관련되어 있다 생각돼서 우리 김용훈 박사님께 이 5G가 앞으로 스마트 시티를 얼마나 더 첨단화시키고 서비스가 향상될 것인지 또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떤 게 있고 문제점 무엇일지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컵에 물이 절반이 있을 때 이거를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절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5G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G를 위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때로는 밀어붙이는 듯한 경향도 보이고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제대로 통신도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돈만 많이 내가 요금 내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불만도 막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부가 너무 시기상조의 기술을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문제다라고 이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그 일본으로부터 돈 차관 받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 만들 때 어마어마한 비난이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닐 차도 없는데 웬 경부고속도로에 저렇게 돈을 많이 들이느냐라는. 근데 그 덕분에 그게 하나의 기반이 되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다들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G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국민들 손에 가깝게 와닿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경부고속도로처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가능해지느냐.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동안 우리가 정보를 가까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제 하다가 이제는 곳곳에 예를 들어서 환경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저기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의 어떤 상태를 보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무엇인가를 설치를 하려면 통신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력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전력은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신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어마어마한 공사 비용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 5G는 도시 곳곳 또는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 무엇인가 좀 더 지능화, 편리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곳 요소에 무엇인가를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이 5G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처럼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사통팔달의 길이 뻗어나가서 그게 전체적인 효율과 편리함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동안 5G에 대해서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 적용을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 왔지만 그걸 과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냐에 있어서 아니다. 그거는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함께 뒷받침해주는 지자체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어쩌면 격려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고속도로에 잘 비유를 해주셨는데 정부 고속도로를 지금 새로 깔고 있는데 과연 이제 투자 우선순위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5G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변수가 도래하면서 혹시 뭐 어려움이라든지 네. 또는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솔직히 저희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표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G 자체가 워낙 이제 신기술이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서비스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 행정기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5G 기술이 잘 개발이 돼서 스마트 시티와 접목이 돼서 적용될 수 있을지 부분.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는 첫 번째는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5G 기술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5G 규제 자율 특구라고 하는 부분을, 규제 자율 특구를 이제 지정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덕 특구 내에서 다양한 그 5G 기술이 이제는 적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제 자율 특구를 지정을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증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5G 기술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를 대전시에서 제공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사업 성과물들을 저희가 서비스 이관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화라든지 후속 조치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저희 그 행정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5G가 스마트 시티로서 연결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규제 자유 지역이라든지 또는 테스트베드 지정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대전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기술은 앞서가 있는데 그래도 선진국도 치열하게 좀 따라오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를 성공시키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한국은 워낙 그 통신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 우위를 점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문제도 5G만 놓고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5G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좀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5G를 봐야 5G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3차원 TV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확보했던 3차원 TV 디바이스 관점에서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지만 지금 어느 가정에서도 3D TV를 즐겨보고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의 생태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5G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 컨텐츠를 담는 디바이스, 또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가야지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게 진짜 시민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이 5G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이 기술을 수용할 거라는 거고, 이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아가서 시민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데도 이 5G가 아주 유용한 이 고속도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결국은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5G 시대의 스마트 시티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 박사님, 아무래도 그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실현 철저한 그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이나 앞으로 좀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당부할 게 있다는 말씀을 좀 주시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는 인류의 모든 문명이 결합이 되어 있는 곳이고 각각의 그 어떤 분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함께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생태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자, 그럼 어느 하나의 문제는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부작용을 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건 아마 오히려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것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 풀어야 될 것인지를 찾아내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계획은 철저한 계획보다는 좀 유기적인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함께 풀어가는 형태의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그 빠른 행동, 빨리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도 눈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보이면 저걸 빨리 풀어야 되겠다.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편리함을 줘야 되겠다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 에어컨 돌리고 하게 되면 그 냉방에 대한 그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에어컨의 성능을 좀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량을 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게끔 할 것이냐를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관점을 바꾸면 에어컨을 안에 건물의 창문의 위치, 그다음 바람길,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오고 주변에 산들이 뭐가 있고 주변에 어떤 빌딩들이 있어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지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창문의 건물의 바람길만 잘 만들어도 훨씬 오히려 효율적으로. 자, 그러면 도시의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그러는데 왜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른 형태의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빈 과장님,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이런 파비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도 완화해야 되겠고 또 테스트베드를 잘 지정하는 게 중요한데 규제 완화라는 게 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싶다고 드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어떤 5G 기반의 그런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시의 역할이나 방향 정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규제 완화라든지 어떤 테스트베드 제공에 최우선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 데이터 기반의 5G가 데이터 기술이지, 그 네트워크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는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DNA라고 하는데 이 5G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개발하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술 개발 노력에도 이제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테마형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5G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그런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나와 계시는 그런 교수님들이라든지 박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전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는 전국 최초로 과학부 시장제를 도입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대전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는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민간 학연의 그런 전문가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잘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아주 똑똑하신 것 같아요.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이런 전문가들, 다른 도시가 없는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 기업들 소위 이런 스마트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대전시가 정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그런 네임 밸류를 지금 선양하고 있는데 이런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시행 단계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과제 또 어떤 방안이 있을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김영빈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모아서 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게 우리 가장 당면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이 생태계는 CPND의 관점에서의 생태계도 있을 거고 과장님 말씀하신 DNA 관점에서의 생태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더 보태서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가지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시도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도가 시민들 관점에서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데이터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으고 AI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쩌라는 말이냐로 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이 5G의 모범 사례이면서 나한테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이다 하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시절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나서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데, 마침 이런 그 디지털 트윈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은 근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게 할 건가?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5G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는 또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서비스를 DNA뿐만 아니라 DNA를 보태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여주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내려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민의 참여도 이 5G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내는 데는 이 디지털 리더러시 같은 관점에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시는 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5G 시범 사업을 하는 모형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우리 역량과 시민의 참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미리 우리 우 교수님이 띄워주셨는데, 정말 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스마트 시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수혜자가 시민이면서 또 사용자가 시민이거든요.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 참여 매우 중요한데, 사실 홍보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교육도 좀 시켜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공 교수님 그 대학에서 역할, 또 학생들이 좀 선도하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우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일시적이고 짧은 순간의 그런 홍보보다도 조금 장기적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 시티 서비스 제안을 위한 시민들의 대회, 그리고 이제 그 대회를 통해서도 포상과 같이 하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 것을 시행한다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 주체들이 있지만 특히 산업체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 산업체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학생들의 경우는 학업을 마치고 졸업할 때 취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연결을 시키면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 및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의 기본적인 과목을 공부하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런 분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5G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공부를 학생들한테 시키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홍보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 나이가 든 기성세대들과 차별화되는 젊은 사람들의 그 특징은 오랫동안 무엇을 집중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해결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SNS라든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같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전은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한 147만까지 줄었거든요. 2014년 9월에 153만에서 6만이 줄었는데 줄지 않은 연령층이 있습니다. 20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전이 대학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인구가 10.3%를 차지해요. 서울이 8.89%거든요. 전국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은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 교수 말씀대로 대학생들을 스마트 시티의 코디네이터 정도로 생각해서 이들이 디지털 읽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들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고, 그럼 거기에 또 인센티브라든지 취업 같은 것들을 연계해 준다면
대전이 그 스마트 시티의 어떤 그 구현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 박사님은 5년간 하시면서 시민 참여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제안도 하시고 실험도 해보셨을 텐데 효과적인 시민 참여 방법 좀 한번 제안 한번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 또는 습관, 행동을 변화시켜가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떤 그 소통의 수단은 스마트폰이거든요. 저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이용을 하거나 원활히 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어떤 채널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왜냐하면 특히 지금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이제 언택 그래서 각종 이제 뭐 물건들도 전부 다 온라인 주문, 택배, 그다음에 식사의 경우에도 주변 동네 배달 민족 등등을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을 때 그것을 원활히 주고받을 수 있는 선순환의 어떤 원활한 어떤 소통의 수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점에서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느냐? 그건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어떤 도덕적 책임감, 나는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도덕적 책임감을 유난히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일방적인 제공의 이제 형태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내가 도와준 거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돌아오는 눈빛, 표정, 몸짓, 그게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보상. 자, 그러면 참여도를 이제 높인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경험이든 주변에 있는 안전에 대한 위험을 함께 알리고 공유한다라든지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이런 편리함과 안락함과 안전함을 받았다라는 선순환의 어떤 그 교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선순환의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희도 생활안전에 대한 기술 개발 과정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또 고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선한 의식 또는 그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더 자극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분의 소감과 앞으로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5G는 우리 그 스마트 도시의 가상의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깔았으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대전이 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재미없는 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인터넷에 보면 노잼 대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비디오들도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도시가 도시도 스마트하게 하고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도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그 시민들의 그 삶의 질도 높여야 되지만 그 특히 젊은이들이 대전이 진짜 재미있는 도시다, 뭐 꿀잼 대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네트워크, AI, 또 디지털 트윈, 가상정강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5G와 연결시켜서 진짜 재미있는 대전을 같이 한번 만들어 가는데 이 5G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 교수님 한 말씀 주시죠. 오늘 그 5G 기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시고 또 많은 분야의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히
5G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대신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시범 서비스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정말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면에는 결국 이러한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민, 전문가, 공무원, 학생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체에서도 필요한 그런 핵심 인력들을 키우는 그런 대학에서 저도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현빈 과장님도 네. 뭐 다짐도 좀 말씀하실 네. 겸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들, 박사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실제화시켜가지고 반영하는 게 저희 대전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DNA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그런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대전시가 앞장서가지고 이제 선도하고 확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훈 박사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 시티와 5G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미래의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정보 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는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게 휴대폰, 스마트폰의 활용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스마트 시티나 5G를 통해서 훨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누락이 되거나 또는 배제가 되는 의도치 않게 배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함께 아우르면서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 스마트 시티의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큰 편익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5G 기반의 그런 스마트 시티가 된다면은 아마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전, 환경, 교통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개인 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또는 정보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도시에 어떻게 핵심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좀 편하게 할 것이냐,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일 것이냐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똑똑한 기술들이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똑똑한 도시는 만들어지지만 거기에 걸맞는 똑똑한 생각을 가진 똑똑한 시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마 멋진 스마트 시티를 대전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침 세종도 이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세종이 하나로 묶여서 스마트 시범도시 실증사업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미래 종교는 빅데이터 종교라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정보를 시민들이 제공했을 때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악용하거나 또는 뭐 좀 장난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 좋은 데이터를 계속 제공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익에 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